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38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클린 AI의 COO를 맡고 계시는 윤용찬 본부장님께서 속력보다 방향 부제로 데이터가 노하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용찬 본부장님은 또 데이터 쪽에 되게 유명한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맞죠? 데이터 네, 마케팅 코리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 계실 때 거기서도 본부장님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셔갖고 인연이 됐고 네 그래서 데이터 쪽에 또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쪽에 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데이터 공작소를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윤영찬 본부장님의 속력보다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일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음.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좀 긴장이 되는 게, 아까 소개를 해주신데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썰을 풀어도 되나 싶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저도, 어, 그 몇 년이나 됐나, 빅데이터에 들어온 지를 몇 년이나 됐나 세보니까 한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자, 2012년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음, 그래서 또 좀 나름 그간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까 31년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큰일 났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쫄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속력보다 방향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원래는 속도보다 방향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 제 집에 모시고 사는 분이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도에는 이미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아하, 그렇지. 근데 그 지적을 해주신 분이 전공이 물리학이에요. 예. 그래서 와, 집에서 그런 잔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문과놈들은 어쩔 수 없다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제목을 바꿨고요. 예, 속력보다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뭐 분석 기술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기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고요. 그다음에 부제로 이제 노하우를 만났을 때라는 걸 붙인 거는 최근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이 데이터나 IT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 처음에 이제 이 산업에다가 AI와 데이터를 접목시킨다고 할 때 사실 좀 얕보는 마음을 갖고 들어왔었어요. 예. 니들이 뭘 음, 알겠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음,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또 이게 산업의 그 노하우라는 게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이쪽 음, 업에서만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 만나면서 제가 뭐 데이터랑 인공지능 안다고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얄팍한 그런 경험과 지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깨닫고 있어서 부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데이터 업계에 있는 사람들 치고는. 음, 일단 시작은 IT 회사의 교육팀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즉 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회사 일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교육팀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빅데이터로 이제 전직을 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발 그 돌격대 같은 거 뽑는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 들고 가가지고 2012년 7월에 조직을 옮겼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아주 꼬이기 시작했죠. 이제 데이터 쪽으로 들어오면서 음, 거의 야근과 뭐 주말 근무로 점철된 인생을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참고로 제가 음, 2014, 15, 16 3년 연속으로 전사 야근 시수 탑3 안에 들어갔었어요. 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거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모시던 팀장님하고 창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나가서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또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이제 대기업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 그래서 음, 시작은 LG에서 했고요. 대기업 마지막은 이제 삼성 계열사에서 한, 그래서 음, LG와 삼성을 다 다녀본, 예,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삼성에서 또 잘 풀려가지고 올해, 원래 1월에 이제 승진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음, 그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리더 자리를 또 박차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음,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일은 항상 정말 너무 힘듭니다. 참고로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 목요일에 제가 전기공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 전기공사 시방서 보면서 안전계획서를 쓰고 있었어요. 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써보는데, 아, 그래서 지금 요즘, 참고로 제가 오늘 올해 나이가 45인데 45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겪은 그리고 느낀 여러 가지 점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취미가 자전거를 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 이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두 자전거 둘 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음.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자전거 탔을 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예. 네. 왼쪽이요? 왼손 드신 분은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더 재밌는 건 어느 쪽일까요? 왼쪽. 재밌는 거 왼쪽이요, 네, 왼쪽. 왼쪽. 예. 그럼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왼쪽이 더 재밌을까요? 화면이 동적이라. 바뀌어요. 동적이라서요? 화면이 바뀌어. 예, 맞습니다. 속도가. 어, 예,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왼쪽에 실제 자전거잖아요, 저거는. 예, 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향이 없어요. 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아, 페달만 때려 밟는 겁니다. 근데 왼쪽 음, 거는 가고 싶은 곳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왼쪽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이 100배 안전합니다. 오른쪽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올라가서 탑니다. 근데 왼쪽 음, 거는 옷 입고 헬멧 쓰고 장갑 끼고 보호구 차고 이러고 타야 돼요. 예. 잘못 넘어졌다가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왼쪽이 훨씬 재밌죠. 예. 그런 음, 리스크, 위험을 감내할 만큼.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음, 자전거를 타면서도 역시 그래. 방향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사실 방향만 음, 제대로 잡으면은 좀 속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완전 꽝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관광공사 쪽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갈 때, 방향을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 북쪽 잡으면 큰일 난다. 북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죠? 네. 평, 정은이 만나는 거잖아요. 평양이 예, 나오나요? 평양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 갈지 못 정했더라도 일단은 방향은 정하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음, 농담처럼 음, 하는데, 예, 또 데이터에서도 확실히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먼저 그러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미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이 6가지 데이터는 제가 그동안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다뤘던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자, 근데 요 6가지 중에 사람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데이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음,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참고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무조건 다 사람의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과 목표, 이유를 가지고 다 생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의지나 의도가 깊게 반영되느냐, 얕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중에 사람의 의지가 가장 약하게 반영되는 데이터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위치 데이터 추적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얘가 발생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검색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검색이라는 행동을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버즈 데이터는 내가 어딘가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신용카드는 소비,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공공 오픈에서는 뭐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총조사라든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갖고 가는데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요, 최초 세팅은 사람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지가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에다가 거의 한 1초에서 3초마다 한 번씩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기지국의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는 지속적으로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뭔가 딱 잘라지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동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행동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돈을 썼을 때 생성이 되니까 아, 소비했구나. 요거를 추적을 할 수 있을 거고 소비를 어디다 언제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을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내 행동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데이터이다 보니 그 굉장히 어떤 저 데이터를 다루고자 할 때는 어떤 다른 데이터와는 또 다른 주의사항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이 데이터를 어디다 써먹을 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가,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분석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엔 또 한 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6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데이터다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요? 아, 그렇죠. 여기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아, 가장 맞아. 정확한 건 컨택 센터입니다. 콜센터 전화를 하면 요즘 그 발신자 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누가 전화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음,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저기 컨택센터, 콜센터에 남는 데이터는 생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음, 신용카드 말씀하셨잖아요. 신용카드가 의외의 오류사항이 있어요. 의외의 오류사항. 예. 왜냐면, 어,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명이잖아요. 예. 근데 음, 제 카드를 쓰는 사람은 5명입니다. 제 음, 명의의 카드를 쓰는 사람은. 예. 그렇기 오,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 명의의 카드가 긁혔지만 그걸 진짜 쓴 사람은 누구냐? 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음, 상황 때문에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 50대 남성이 나온 거예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근데 참고로 신사동 가로수길에 50대 남성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누가 쓴 걸까요? 그 누가 생성한 걸까요? 그 데이터를. 딸? 후손은 아들, 딸들이 아빠 자제분들. 카드를 쓴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누가 생성을 해냈고 누가 생성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가, 누가 만들어내는가, 어디에 저장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찾아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자, 다음으로 이제 제 주 전공인 마케팅 영역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마케팅이 특히 디지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15년 전만 해도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마케팅 이꼴 TV 광고였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라고 하면 TV로 송출되는 영상형, 필름 형태의 어떤 콘텐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디지털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은 마케팅과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케팅과 광고를 할 때 요즘 마케터들은 다 앞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마케팅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이런 데이터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와 아래로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를 구분한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위와 아래. 일단 정답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면 위와 아래를 구분한 거는요. 위는 타인 소유의 데이터도 볼 수 있는 영역. 아래는 내 소유의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동영상 쇼츠의 조회수인데 그게 페이드 조회수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플랫폼에다가 광고비를 지불을 해서 사람들의 눈에 강제로 노출시켜버린 수.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부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네. 거기 네네. 혹시 광고비 집행해서 조회수 이렇게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은 없으시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 조회수, 그게 이제 기본 조회수가 같이 합산이 돼서 나오지만 실제로 광고비 집행을 통해서 얻은 조회수와 그냥 사람들이 오가닉하게 본 조회수,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음, 조회수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리지널 조회수는, 아니, 오가닉 조회수는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페이드 조회수는 채널 주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 두 조회수가 똑같은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페이드 영역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써서 강제로 노출을 시킨 거잖아요. 그 사실 그 상대방이 이거를 정말 내용을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쨌든 당신 눈에 한번 보여줬다. 이건 확실해요. 누군가 눈에 한 음, 번은 띄었다. 오가닉으로 가면 누군가의 눈에 한 번 띄었다 플러스 이 사람은 관심 갖고 그래도 최소 몇 초 동안은 봤을 것이다. 요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잖아요. 왼쪽에 있는 지표를 얻기가 쉬울까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를 얻기가 쉬울까요? 획득 난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게시물을 올렸을 때 노출 도달수를 얻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뷰 댓글 같은 걸 받는 게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왼쪽? 왼쪽이요? 쪽, 네, 왼쪽이요? 네. 예, 많이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 왼쪽은 돈을 쓰지 않는 한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 어떤 거냐면 요즘 유튜브 콘텐츠가 거의 범람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 콘텐츠를 누군가의 눈에 띄게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요. 인스타그램, 음,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강제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광고비 집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돈 태워서 음, 강제로 보여줘 버리는 거죠. 네. 그 사실 돈이 있으면 되게 쉬운데 돈이 없으면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정말 음, 마법과도 같은 그런 숫자고요. 오히려 컨텐츠가 정말 내용이 좋아서 몇몇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채널 자체가, 내가 운영하는 계정 자체가 기본적인 파워,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다 갖게 된다라는 게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번엔 조금 더 쉽게 가서 좋아요와 댓글 요런 지표들 있잖아요. 요. 어떤 게 더 얻기 쉬울까요? 좋아요하고 댓글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좋아요가, 좋아요? 예. 얻는 거는 좋아요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은 중요도는 좋아요가 중요할까요? 댓글이 중요할까요? 댓글이 중요해요.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형. 긍정이죠. 무조건 긍정이죠. 부정이 있을 수 없죠. 근데 댓글은 악플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지표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아요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컨텐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목적과 네.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댓글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데이터를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가? 데이터의 숫자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가?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가?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각 지표별로 이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가, 즉 사람들의 눈에 띄었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 같은 건 인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이거를 알게 되었는가. 예. 예를 들어서 이불 대표님이 그 알릴레오 거기다 컨텐츠 하나 올리면은 그걸 통해서 어쨌든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 노출도죠. 근데 그 눈에 음, 띈과 동시에 관심을 끌어서 알릴레오 컨텐츠 하나를 봤다. 그걸 통해서 음, 이브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 그럼 인지도예요. 음,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근데 거기에서 콘텐츠를 보고 나서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강의를 막 공짜로 잘해주셔, 그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호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음, 그러고 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까지 해요. 아, 이브이를 음, 알리려고 꼭 들어봐,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뭐가 맞아. 되냐? 친밀도가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어떤 뭐 학설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만든 겁니다. 작년에 그 음,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하고 하면서 거기 어, 그 고객하고 이 기준을 다 만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의 지표를 더 많이 얻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했던 건데요. 참고로 모든 제품들이 친밀도 요 지표를 많이 얻어내면 좋을 것 같죠. 모든 제품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근데 이쪽이 쉽게 될까요? 친밀도 쪽이? 예,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들은요, 친밀도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 어디에 집중하냐? 노출도에 1차로 집중을 하고 인지도, 선호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음,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된 브랜드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거, 노출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 60억 있으면 한 40억 명은 갤럭시 S를 알 거예요. 노출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 집중하는 게 뭐냐? 친밀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폰을 사줄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친밀도 숫자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제품과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지표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확히 찍으려면은 이 데이터 하나하나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하는 작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하나를 보면 일단 요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 뭘 하면 생성이 되는 건가? 언제 어떤 빈도나 주기로 생성이 되는 건가?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건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지, 그 세부 항목들 뭐가 있는지, 형태는 뭘로 저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형태냐, 스트링 형태냐, 뭐 인티저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요걸 다 확인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게, 그래서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데이터인가. 네, 요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의미나 정보까지 딱 나오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활용 방안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제가 한 십몇 년간 파이썬 음, 코딩 한 줄 칠 줄도 모르면서 데이터 분석 업계에 살아남았던 그 노하우입니다. 예, 저의 노하우. 음, 예, 음, 이걸 가지고 방향 딱 잡고 고객이 원하는 거, 오너가 원하는 거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분석가들에게 방향을 딱 잡아서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들이 갖고 온 거를 다시 이 방향에 맞춰서 저는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 십 몇 년간 해왔던 겁니다. 그 제가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예능 프로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 프로 자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확인을 하고 그 재료가 뭐든 간에 어떻게든 15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가끔 보면은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요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레시피들을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결국엔 이분들의 최대 강점은 그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과 무엇이 어울리는 재료이고 이 재료는 어떤 레시피를 써야 되고 이 재료는 뭐 어떤 맛을 내는 거고 어떤 기법으로 조리했을 때 가장 최고의 요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능을 보면서 아, 내가 하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했던 사례를 가지고 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파트 브랜드들이 신규 물량 있죠. 신규 물량을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정 계약률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KPI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청약 같은 거 갖고 당첨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아파트 그 청약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계약까지 가는가? 왜냐면 계약 포기 물량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서울의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무조건 100%다 찍고요. 어디가 문제냐면 이제 조금 인기 없는 동네들은 이제 좀 뭐 아까 대구에서 일하신다 그랬는데 뭐 대구 수성구 이런 데 좀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 애매한 위치의 아파트들이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저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에서 관리하는 저 지정 계약률의 지표가 기준점이 70%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70%가 넘어가면 아파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근데 70 언더로 내려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그 70% 선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정 계약률 뭐 이번에 75%가 나왔다. 그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갖고 이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려고 도대체 이 지정 계약률을 예측하고 싶은 걸까요? 예산을 짜는 건가요? 예? 예산? 예산? 네네. 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70% 선이 소위 말하는 똔똔 치는 선이에요. 음, 예. 그 BE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75%가 됐다 그러면 5%만큼 이익을 얻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중에서 1%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써서 지정 계약률을 3%를 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음, 예. 뭐냐? 마케팅 전략에다가 반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지정 계약률이 진짜 잘 나온다. 그럼 아예 분양가마저 조정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한 집당 100만 원씩 더 받잖아요. 이게 1000세대짜리 아파트면은 한 10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예. 한 집당 100만 원씩 분양가를 올려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을 번다. 그럼 당연히 지정 계약률이 높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지정 계약률이 언제쯤 그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계약하시면 냉장고 하나 드려요. 이런 거를 던져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계약을 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런 경품 같은 거 싹 빼고 똥배짱으로 마케팅을 해볼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정 계약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지정 계약률과 가장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어떤 데이터 하나를 자, 대우건설연구원하고 죽어라고 연구해서 하나를 찾아냈어요. 혹시 어떤 데이터인지 예상이 되세요? 지정 계약률을 딱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단 하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면 예상이 돼요. 실제로 과거 케이스를 가지고 매칭시켜 봤을 때 지정 계약 기준일부터 전 45일간 발생한 요 데이터를 보면 지정 계약률이 예측이 됩니다. 70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그게 어떤 데이터였냐면 네이버 검색량이었어요. 그 엥? 단지 이름을 검색을 얼마나 하는가. 네. 그래서 그 단지 이름에 대한 검색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무조건 70%를 넘어가더라.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50% 밑으로 내려가더라. 사실 50에서 음, 70선은 예측을 못 합니다. 근데 70이 넘어간다와 50언더로 간다는 확실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걸 최대한 이른 시점에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45일치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5일 동안 뭔가 결과를 트래킹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한 40일 정도는 해야 되니까 5일밖에 남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더 앞단 3개월 전부터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역시나 기본 인자는 검색량인데 중간에 약간 지정 계약률이 최종 KPI라면 중간 KPI 같은 어떤 데이터를 하나를 더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3개월 전에 예측이 나와요. 3개월 전에. 그 중간 음, KPI가 뭐였냐면 청약률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트라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 100세대 분양을 하는데 1000명이 청약을 넣었다 그러면 경쟁률이 10대 1이잖아요. 10대 1. 100세대 하는데 50명밖에 안 했다. 0.5대 1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7대 1 넘어가면 무조건 70% 넘어갑니다. 그리고 3대 1을 못 넘기면은 50%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앞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지에 관심을 갖는가를 검색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걸 통해서 중간 다리에 있는 청약률, 마지막에 있는 지정 계약률을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좀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요. 자, 지정 계약률이라는 데이터는 그 건설 회사 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우건설이다 그러면 프로지오의 지정 계약률만 알 수 있습니다. 뭐 삼성, 현대 거 몰라요. 그 반대로 삼성이다 그러면 레미안 지정 계약률밖에 몰라요. 근데 청약률은 공표가 돼요. 모든 건설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 쪽이 훨씬 많을까요? 청약률일까요? 지정 계약률일까요? 당연히 청약률이죠. 예.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쪽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예측하는 데는 더 유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지정 계약률이 최종 KPI이기 때문에 예측의 변수로 집어넣을 땐 제가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적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대우건설 거 30개 갖고 있으면 청약률 데이터는 한 3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부정확한 데이터지만 양이 많은 거를 KPI로 써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담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건설사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건설사. 것 같아요. 있다? 예. 네. 있다면 그 영향력이 1부터 100까지 중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 70%? 70%요? 네. 제가 봤을 때한 2% 영향 줍니다. 아, 정말요? 2%.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건 땅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가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지어지는 아파트냐, 그다음에 단지의 규모가 얼마가 되냐, 주변에 학군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요. 오히려 아파트 가격 영향을 주는 건 브랜드 가치밖에 없습니다. 프루지오냐, 레미안이냐, 힐스테이트냐.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반포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한 7, 8년 전인가 반포자이가 제일 유명한 단지였을 때, 제일 비싼 단지였을 때, 갑자기 애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 우리도 레미안을 이사 가자고.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TV 광고를 보니까 레미안이 더 좋은 아파트 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들이 TV 광고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브랜드 가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영향을 줬던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뻔한, 예. 심지어 그것도 입지가 그 좋다는 위례 신도시에서 바로 부영건설 사례입니다. 부영건설 음. 브랜드가 사랑으로 해요. 그래서 원앙 두 마리 이렇게 포개 놓은 저거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요 왼쪽에 보는 사진은 그나마 좀 잘 찍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좀 오래된 사랑으로 아파트 보면은요 거의 약간 평양 같은 느낌 나요. 북한에나 음.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미래 신도시 들어가는 분들이 부영건설이 저 건설을 할 때 너네 여기다가 아파트 그 브랜드 사랑으로를 찍으면 우리는 다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음. 일으켰어요. 근데 음. 부영건설이 그 창업주 지분 거의 99.9%인가 그렇거든요. 그 회장님의 말이 거의 법인 그런 회사인데 절대 안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으로다 그랬는데 이 입주민들이 그럼 우리 다 계약 안 할 거라고. 근데 회장님이 뜻을 걷고 야 이름 바꿔줘라 그래서 저 사랑으로 아파트가 위례 더 힐이 됐습니다. 음. 브랜드가 그 건설사 브랜드를 이 가격 때문에 처음으로 바꿨던 그런 사례인 거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다시 또 제 전공인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와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이런 것들 요즘 제휴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제휴를 하려면 무조건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공짜로 제휴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랑 해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근데 현재 이쪽 바닥에 시가는 다 뭘로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유튜브 그 제휴하려면 무조건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제휴하려면 무조건 팔로워 수, 요걸로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구독자 수, 팔로워 수가 막 100만 명씩 있어도 그 컨텐츠 자체는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채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컨텐츠 올렸는데 5천 회 나오고 이런 채널들도 꽤 많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만들어서 구독자는 많으나 지금은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수두룩 빽빽한, 예, 그런 죽어가는 채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판단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 식품회사랑 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가져갔냐면 축을 두 가지로 가져갔어요. 하나는 채널 인기 점수라 그래서 누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구독자 수 같은 거, 누적 조회수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의 영향력. 그래서 요때는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최근 한 달 동안 올린 컨텐츠에 발생한 데이터만 딱 찍어서 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누적 영향력은 약하지만 최근 영향력이 좋은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일단 요 시장은 누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가지고 비용이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얘들은 제휴 비용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힘이 좋잖아요. 요런 데다 제휴해서 올리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파워풀하게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더니 같은 비용으로도 훨씬 더 결과 지표를 좋게 뽑아내는 그런 제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그 고객한테 어떻게 짜드렸냐면, 그러니까 이런 뭐 키미 양장금 여기까지는 버려라요. 최근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여기 반을 갈라서 요 이상으로만 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도 좋고 그 누적 영향력도 좋은 이 남자의 쿡을 메인으로 놓고 거기에다가 요리용지 집밥 얘들을 서브로 깔아라.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세 명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데이터 하나 더 추가해서 본 거예요. 구독자 수, 팔로워 수만 볼 때 나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조회수, 좋아요 수를 보겠다. 요 관점 하나로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결과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패 사례입니다. 데이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소위 말하는 삽질한 사례. 예, 부산시에서 실제로 그 공모전 통해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 뭐랄까 그 임대주택, 예, 노인 공공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서 어디다 이거를 해야 될까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이 팀이 과제도 구체화시키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할까 막 전처리하고 막 분석 모델 만들어서 쫙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여기다가 노인 공공 임대주택을 하면 됩니다. 라고 찍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다가 노인 공공 임대주택 안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입지를 딱 뽑아놓고 나니까 그 부산의 그 문현동이라고 굉장히 번화하고 금융의 중심이 되고 고층 빌딩이 깔려있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가 띡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인 공공 임대주택을 무슨 수로 짓겠어요? 땅값 자체가 엄청 비싼데. 만든다 하더라도 그 뭐냐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임대주택 만들어 갖고 임대를 준다?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노인 그 빈곤한 독거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이들이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냥 노인들이 특히 독거 노인들이 사실 때 좋은 입지는 뭘까? 그래서 뭐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대중교통 접근성 좋아야 되고 주변 상권도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 고려 사항을. 근데 그 고려 사항을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노인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입지예요. 누구나 살고 싶은 입지를 정해놓고는 거기다 노인공공 임대주택을 하자라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갖다 붙이더라도 애시당초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과제를 할 거였으면 1번으로 봐야 됐던 게 결국엔 땅값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렴한 곳에다 일단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뭐 치안이라던가 그다음에 위생, 뭐 병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거기다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뭐 편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제는 그냥 산으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은 받았으나 왜 줬는지 모르겠는 참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때도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실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건물 위생관리 미화 용역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그런 분들 용역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지금 AI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게 된, 효율화와 자동화를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근로자분들의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자, 이쪽 영역들, 건물위생관리 미화용역 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몇 살이나 될까요? 몇 세? 연세가 얼마 되실까요? 그냥 아무 숫자나 65세, 던져보세요. 65세요? 65세, 65세요? 65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62. 맞추셨죠? 굉장히 오. 당황스러운데. 이거 맞추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자, 65.6세입니다. 예, 저희 회사 소속의 150명 기준으로 뽑았을 때 이렇고요. 근데 다른 회사도 물어보니까 뭐 70세, 63세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다 60은 넘어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회사 그 모 회사가 창립한 지 10년 됐거든요. 저희 대표가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10년 일한 사람인데 10년 전 평균 연령 55세였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유입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음. 이게 이제 5년 더 지나고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화장실 청소 못 해가지고 백화점 문 닫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뭐 일단은 이쪽 업이 다 최저임금 받으시고요.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61년생과 76년생만 비교해도 인구 줄어들고 있고요. 고학력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청소 용역 쪽에 들어올 만한 인력 풀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효율화를 시키든가 로봇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효율화를 시키고 로봇을 들여놓으려면은 그 전에 사전에 반드시 준비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언제,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청소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판단을 해서 세 번 할 거를 두 번을 하면 되고, 네 번 해야 될 거를 세 번을 하게 되고, 다섯 명이 할 거를 네 명이 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최적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데이터를 로봇에게 집어넣어줘서 로봇이 때 되면 알아서 청소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했죠. 세 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 세 명이 모여서 고민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 미화 용역에서 한 17년 정도 일한 우리 대표. 두 번째는 IT 개발로 외길 인생 30년을 걸어온 CTO. 예,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것만 십몇 년 해왔던 저. 이렇게 셋이 앉아갖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하고 들여다봤을 때 현재 어디가 얼마만큼의 청소가 필요합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요 데이터를 이제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여섯 음. 종류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린 그거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설 정보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몇 층짜리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바닥은 어떤 소재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몇 칸이 있고 뭐 이런 류의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과거에는 어떻게 청소를 해왔었는지,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어떤 빈도로 청소 작업을 했는지 요 두 가지를 일단 놓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 오늘 몇 명이 사용을 했는지, 현재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양변기 칸은 지금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건물의 청소 소요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사람이 많이 쓰면 더러워지는 거고요. 안 쓰면 깨끗한 겁니다.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저희가 집어넣었던 거는 저 근로자 행동. 실제로 작업자들이 여기 와서 30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작업을 했을까? 이게 어디에도 데이터로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사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청소했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진짜 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대충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니면 심지어는 정말 그 화장실에 청소를 하러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싹 다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음, 그냥은 저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IoT 센서, 그다음에 뭐 피플 카운터 같은 장비 만들고, 그다음에 비콘, 그다음에 전용 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의 패턴들 잡아내고 작업자들의 실제 작업 여부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목요일에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전기 공사를 하러 갑니다. 천장에다가 음, 피플 카운터 달로. 예. 그 센서는 음, 이미 다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요 세 개 데이터, 요거는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거든요. 기존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걸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IoT 센서란 센서는 거의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센서의 99.9%는 다 중국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을 두 번 갔다 왔고요. 갔다 음.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최적의 센서 조합을 찾아내서 그것도 현장에 설치를 하고 이제 실제로 요즘 데이터를 보면서 아, 여기는 사용자가 요 타이밍에 많으니까 예를 들어 오후 2시, 4시가 많으니까 요때는 그 근로자분들 한 번 더 보내자. 6시, 7시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두 번 돼 있는 거 한 번으로 줄이자. 이런 지금 조정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식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몰라요. 지금 나오는 거 혹시 소리도 나오나요? 예. 아, 저희는 소리가 공유가 안 됩니다. 소리 중에 좀 아. 아, 대단하네요. 음, 아, 이제 저희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영상으로 담아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화장실에 대한 사용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 지금 청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다 데이터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정기 스케줄로 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도 향후에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기준만 음, 잡아놓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최적화시켜서 아, 여기는 300명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혹은 2시간 반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을 내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긴 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고. 왼쪽에 있는 6개 장비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장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답안 나오는 장비. 게이트웨이, 비콘, 뭐 피플 카운터, 어큐펀시 센서, 뭐 템퍼레이처 센서, 필레벨 모니터링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정말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비 하나가 있습니다. 예. 비콘? 오라켄, 비콘이요? 아, 비콘이 제일 잘 됩니다. 아, 그런가요? 비콘이 최고입니다. 비콘이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 게이트웨이, 어, 어큐펀시, 템퍼레이처, 필레벨 순이고 제일 문제가 피플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사람이 지나가는 걸 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적외선 감지해서 그 전파 쏴가지고 뭐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런 거 체크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안 맞더라고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한 100명이 들어갔는데 데이터 상에서 뭐 40명 찍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음, 이식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로 인식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확인을 해보니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 영상 안에 사람 머릿수 세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영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치명적인 약점. 데이터로는 개인정보, 완벽하나.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완벽하게 위배돼요. 예. 이걸 영상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건물 안에 영상 처리 장치를 달 때는 어떤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허용을 해주는 게 화재 예방, 사고 예방, 보안밖에 없어요. 세 가지만 음, 허용을 하고 나머지 허용을 안 하는데 저희는 화장실에 사람 들어가는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죠. 근데 음,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했냐면 찍은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지 않고 영상을 찍자마자 이거를 피처 벡터로 변환을 시켜버려요. 벡터 값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숫자로. 그러면서 그 음, 숫자를 가지고 사람이냐 아니냐만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음. 갖고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잘 네? 보시면 가운데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지나가죠. 이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 위에 인아웃의 숫자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벡터화 시켜가지고 숫자 값만 갖고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상화 음,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음, 이거는 저희가 개념 설명하려고 영상화를 어거지로 시킨 거고요. 실제 저희 장비에서는 20분의 1초짜리 사진 한 장만 딱 남아요. 나머지는 다 그 루프 레코딩 방식으로 다 휘발되고요. 그래서 음, 찍자마자 피처 벡터 변환하고 피처 벡터 가지고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저희는 사람 수를 완벽하게 세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어큐러시는 거의 한 95% 정도 나와요. 물론 음, 그 5%가 어디서 빠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요 카메라 앞에다가 캐리어 같은 거 한번 쑥 지나가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사람으로 잡더라고요. 덩어리를 추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건물 화장실에 캐리어가 지가 혼자 날라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시스템 전체를 설계를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분석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그 데이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뭐 비용 절감되고 데이터도 확보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50대 미만 근로자까지도 이 업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생성하는 거, 없는 데이터 만드는 거 관련해서도 제가 사례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그 아모레 퍼시픽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 중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수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들 같은 데서 카카오 채널에다가 그 톡 채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친구를 등록을 시킨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일괄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친구, 카카오톡 채널 친구라는 개념을 언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친구 수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한 10만 명 넘게 모아놨고, 누군가는 만들어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몇천 명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만 보면 원사이드 게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한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고객들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고객은 헤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성과를 보고 싶은데 이 브랜드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사 대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쟁사들이 전부 다 마케팅 예산도 다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공정하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갖다 비교를 해버리면 헤라가 압도적인 1등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시장 매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딘가가 왜곡됐다는 뜻이죠. 그 왜곡은 딱 하나입니다. 헤라는 오래됐고 나스는 얼마 되지 않은 애다.
그러다 음, 보니 당연히 파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같은 경우는 그 채널을 생성했던 날로부터 현재 누적된 친구 수를 일평균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100일 됐는데 1000명이다. 하루에 10명. 이런 식으로 음,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지표를 다 음,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해서 저 4개 브랜드에 대한 순위를 잡고 상세 점수를 매겼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칸타라는 회사가 10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면서 쌓아오는 연 단위로 발표하는 브랜드 스코어가 있어요. 그 점수의 흐름하고 저희가 만든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인즉슨 1년치 묶었을 때 비슷한 숫자 나왔다는 건 저희 지표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지표는 좋은 점이 뭐냐면 1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 참고로 칸타 데이터는 1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개념적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1단위로 만들어지니까 마케팅에서 활용할 때는 1단위로 나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객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해왔었습니다. 그 이번에도 또 이제 요번에도 그 실패 사례인데 자꾸 부산을 까게 돼가지고 참 부산시에 미안하긴 한데 요것도 이제 부산시의 소위 말하는 삽질 사례예요. 아동급식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동급식 카드? 아니요. 그 학생들이 요즘 학교에서 점심밥을 다 무상 제공해 주잖아요. 급식을 다 주는데 얘들이 방학 때는 그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방학 때도 애들 굶지 말라고 카드에다가 돈을 일부 등록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줘요. 끼니당 한 6천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등록된 특정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 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린이들이 그 가게 식당 앞에 가서 아동급식 카드가 되나? 한번 쓱 보고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 아프게 보던 부산시였던 공무원이 신한카드랑 협약을 합니다. 야, 신한카드 음, 되는 데서는 아동급식 카드 다 되게 해줘. 이렇게 협약을 맺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잘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동급식 카드의 사용처를 확 늘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산시의 또 다른 공무원이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현황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로 올려줬어요. 필요하신 분 이 음, 데이터 가져다가 뭐 새로운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만드셔도 됩니다. 하고 올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과 함께 그 데이터를 한번 까봤습니다. 야, 이거 좋은 어, 데이터네. 이러면서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현황 한번 딱 볼까? 했다가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예. 가맹점 목록 중에 가맹점이 36,940개가 들었는데 그중에 희작이라고 하는 가맹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희작은 부산 서면에 있는 뒷골목의 술집 이름입니다. 음, 뭔가 안 맞죠, 지금. 네.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인데 술집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음, 벌어지냐면 데이터 자체가 신한카드 가맹점 거 그대로 엎어버렸잖아요. 이꼴 관계잖아요.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이 있고 신한카드 가맹점인 거예요. 이거를 안 음, 걸러낸 겁니다. 그대로 엎어놔서. 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 신한카드 가맹점을 그대로 엎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사실 이 공공 데이터를 만들 때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음, 술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한 끼에 15만 원짜리 고급 한정식집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6천 음, 원 지원받는 애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럼 이 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데이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음, 저는 항상 제일 신경 쓰는 게 데이터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데이터냐. 이거를 음, 제일 먼저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오류가 안 생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 얻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당연히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이 왜 중요한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어떤 뭐 이불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막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 알고리즘 막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획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쪽 동네에서는 저를 이제 아가리 분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만 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알고리즘 모델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가 풀려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데이터는 뭐냐.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제일 잘 보여주는 변수 하나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를 100종을 집어넣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가장 적합한 데이터 하나 집어넣어서 원샷 원킬로 뽑아내는 게 훨씬 좋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뭐 이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변수를 찾을 때 방향을 모르면 아예 그 변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낸 거예요. 1번은 방향이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방향을 고려를 하고, 결국 그게 목적과 목표가 되겠죠? 그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그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변수 하나가 뭘까? 그 데이터 하나가 뭘까? 그것만 찾으면 최소한 80%는 간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변수 하나, 데이터 하나를 찾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이미 경험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냥 하고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이게 강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혹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잠깐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조금 7분 정도 오버가 됐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이 시간 정도 되면은 7분 정도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예, 편안하게 Q&A를 진행을 해보시죠.